일본은 왜 쌀 가격 안정에 실패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4-25년이죠. 쌀 수요를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31만 톤 정도 더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15만 톤이 쌀 수요가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럼 일본에 혹시 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쌀 소동이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채널에서도 일본의 쌀 위기의 역사와 일본의 쌀 파동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사실 수많은 채널에서 이 주제를 다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굳이 이 주제를 또 다룰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농업 전문가, 농학자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쌀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2024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쌀 가격 추세를 나타낸 건데요. 22,700원에서 27,600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보다 1년 전에는 쌀 가격이 15,000원, 15,000엔, 16,000엔 정도 했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거의 10,000엔 정도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로 10만 원 정도가 더 오른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당연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일본 정부 역시 비축미를 풀면서 가격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죠.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쌀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비축미까지 풀었고 생산도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쌀 가격은 계속 오를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음모론과 수많은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농협이 욕을 많이 먹었죠. 그 외에도 일본 정부의 대응도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비축미를 풀게 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비축미를 다시 산다는 조건을 붙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일본의 쌀 비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전 농림수산상이 쌀 가격에 제대로 대처 못해서 물러났고 새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장했죠. 그분은 처음 등장해가지고 고이즈미 장관은 비축미를 1,800엔 정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000엔 정도 넘어가던 가격이 한 1,800엔 정도니까 엄청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랬다면은 쌀 가격은 과연 잡혔을까요? 약간 떨어지긴 했죠.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인터뷰를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인터뷰를 한번 보면은 불행히도 내년 가을까지는 5kg에 4,200엔대를 계속 유지할 거다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논란을 이해하려면은 비축 제도부터 해가지고 농업 전반에 대한 일본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알아야 우리나라 쌀 산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의 쌀 비축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왼쪽 보시면은 첫 해 쌀이 나오면 그죠? 21만 톤을 가지고 이렇게 비축을 하겠죠. 정부가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은 5년 차에 이 쌀은 이제 재고쌀이죠. 재고미 5년 된 재고미는 이게 방출을 합니다. 폐기 처분한다고 하는데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건 아니고 소사료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쌀 시장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폐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한 비축미를 100만 톤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겠죠. 그죠? 100만 톤보다 조금 작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비축미는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거죠. 이러한 비축 제도를 일본에서는 5년 회전 비축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회전 비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토레처럼 권총의 토레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5년째 되는 쌀은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죠. 이게 폐기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2011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2011년 이전은 어떻게 했냐면은 2년 선반 비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년에 한 50만 톤 정도의 쌀을 사서 쟁여놓고요. 비축을 해놓고 이게 2년 차까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차 되면은 이걸 다시 시중에 판매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2년 선반 비축하고 똑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2021년도에 바꿔버린 거죠.
이번에 쌀 가격 인상을 제대로 잡지 못한 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일본은 왜 비축 제도를 2011년도에 바꾸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또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있잖아요. 만약에 2011년 이전에 비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년 50만 톤 정도의 재고를 저장하고 있을 테니까 그중에 한 2, 30만 톤만 아마 시중에 방출했으면은 원래와 같은 쌀 가격 인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왜 2011년도에 일본 정부는 비축 제도를 바꿨느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2년 선반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쌀이 부족했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쌀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한 35만 톤, 지금은 한 50만 톤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를 매년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론상으로 한 100만 톤 정도의 쌀이 저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쌀 수요가 1년에 한 37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50만 톤, 100만 톤 정도가 있으면 어지간한 흉년이 와도 쌀이 모자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본은 왜 그런 멍청한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우리는 뭘 잘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건가? 일본이 더 나은 건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쌀 가격 안정에 실패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힌트를 많이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쌀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기후 때문에 쌀 생산량이 뭐 조금 줄었다 말았다, 관광객이 와서 수요가 늘었다,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건 약간 좀 부차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쌀 공급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시면요. 여기에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이제 쌀 재고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회색 곡선 이거는 쌀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수요는 매년 이렇게 10만 톤 정도 쭉쭉쭉쭉 줄어들어 왔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그러면 2024년도에 10만 톤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고 2024년도에는 오히려 수요량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일본의 쌀 위기를 촉발한 원인이 돼버린 거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24년도에 쌀 생산량은 실제로 한 18만 톤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뭐 쌀 가격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쌀 수급 정책을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거든요. 노무라 연구소에서 만든 도표인데요. 여기 보면은 민간 재고량하고 그다음에 주식용 쌀 생산량, 당해연도 생산량이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당해연도 공급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 수요량을 계산해서 두 개를 빼고 나면 이제 남는 재고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총 수요 대비해 가지고 총 공급량을 계산해 가지고 재고량이 항상 일정량 남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58만 톤 정도가 항상 남는 거죠. 그리고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해 가지고 178만 톤 정도 남게 이렇게 쌀 생산량을 설계를 합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정밀하게 잘 해왔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2024, 25년이죠. 쌀 수요를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31만 톤 정도 더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15만 톤이 쌀 수요가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4년도에는 일본인들이 쌀을 조금 더 먹었습니다. 조금 더 먹다 보니까 수요량이 조금 더 늘었고요. 뭐 관광객 늘어난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전년도 비해가 31만 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다고. 왜 그런 예상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쌀 수요가 좀 예상외로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2024년도에는 평소에는 10만 톤 정도로 매년 줄어드는 걸 가정했는데 이때는 31만 톤 줄어드는 걸 가정했죠. 근데 실제로는 15만 톤의 수요가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톤 정도의 차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쌀 공급 부족을 꾸준하게 유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축미를 풀어도 가격이 안 잡히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럼 일본에 혹시 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TRQ 물량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TRQ 물량이라는 건 이제 의무 수입 할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 WTO 체제가 출범을 할 때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의무 수입 물량을 받은 거죠. 그걸 시장 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77만 톤을 매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8만 톤을 매년 수입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WTO 체제가 출범할 때 이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이걸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쌀 시장에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외에 일본에서는 TRQ 물량 이외에도 쌀용 쌀도 한 50에서 70만 톤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품질이 사람이 먹을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 외에 비축미도 100만 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지금은 조금 더 썼겠죠. 그다음에 수출용으로 지정된 쌀도 있습니다. 그건 품질이 좋겠죠. 그것도 한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은 쌀이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쌀이 없어서 밥을 굶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선 쌀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의 쌀이 부족한 것뿐이고 정확하게는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쌀이 조금 부족할 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 안 하고 시장에 공급한다면 5만 톤 정도도 일본 시장에 들어오겠죠. 또 하나 고민할 게 있는데 비축미 제도를 보면은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평소 때는 보통 한 수십만 톤의 쌀을 더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 쌀을 결론적으로는 폐기해버립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20만 톤의 쌀을 정부가 비축을 하고 그 비축된 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년 후에 자동으로 소모기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료로 사용되죠. 그럼 왜 이렇게 쌀 생산량을 늘려서 비축을 하고 폐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 쌀값이 왜 뛰었나라면 상상해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일본의 쌀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부족한 양은 불과 총 소비량의 5% 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뭐 2배 이상 확 뛰어버렸죠. 이게 식량이라는 상품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쌀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어느 정도는 과잉을 유지해야 됩니다. 시장 과잉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 시장 과잉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과잉된 쌀이 시장에 나와 가지고 가격을 폭락시키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걸 막자고 이제 시장에서 과잉된 쌀을 다 사가지고 이제 폐기를 하는, 비축을 했다 폐기를 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거죠. 만약 이걸 안 하면은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과잉된 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릴 거고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하는 게 농민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쌀 공급량이 줄어들 거고 그럼 다시 쌀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굉장히 진폭이 커질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작물은 주식인 쌀은 꾸준하게 가격이 유지되는 게 유리하잖아요. 뭐 원래 좀 싸게 샀다가 내년에 뭐 2배, 3배 쌀값이 오르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런 걸 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식량 공급망이 무엇인지에 대해가 약간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일본은 2011년도에 비축 제도를 바꿨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가, 우리와 왜 쌀 관리 정책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쌀 가격 폭등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민단체에서도 한국 쌀도 불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쌀 비축을 늘려야 된다, 쌀 농가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게 뉴스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도 쌀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었고요. 한국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참 많을 때는 130만 헥타르까지가 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6만 헥타르 정도까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도 곧 일본처럼 쌀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생산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생산과 수요를 일치시키지 못하면은 공급이 부족하면 쌀 가격이 2배, 3배 뛰었을 거고요. 만약에 수요가 부족하면은 공급이 많으면은 쌀값이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쌀값 변동이 이렇게 컸다면은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일본 국민들도 힘들어졌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정책을 썼고 근데 이게 정확히 일치를 안 되니까 약간 과잉이 되게 해서 이걸 비축미로 해서 폐기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기상재해가 나왔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일본도 1993년도에 헤이세이 쌀소동이라고 일어났었죠. 당시에는 이제 화산 폭발 때문에
평균 기온이 1, 2도 정도 낮아가지고 냉해 때문에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쌀값이 크게 뛰었죠. 아마 일본에서 왜 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려 그러면 이 곡선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곡선을 이해하면은 일본의 쌀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쌀 정책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래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뭐 거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한 1960년대 이전에는 쌀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쌀 증산 정책을 썼겠죠. 근데 1960년대 들어와 가지고 화학 비료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녹색혁명이라는 종자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쌀 생산량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급증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에서는 1968년부터 쌀이 너무 많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재고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 1970년도 정도가 되면은 연간 재고가 700만 톤, 720만 톤까지 쌓인 거죠. 일본의 지금 쌀 소비량이 한 770만 톤 정도 되잖아요. 재고가 720만 톤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쌀이 쌓인 거죠. 이 쌀은 일본 정부가 구매한 쌀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 다 정부에서 쌀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쌀값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쌀 소비량이 이제 196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쌀 생산량은 1968년부터 갑자기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고미가 이렇게 폭증을 해버린 거죠. 남는 쌀은 결국 일본 정부가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상상을 해보시면 700만 톤의 쌀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만약에 다음에 폐기를 한다 치면은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1970년도부터는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걸 간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논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논에다가 쌀을 못 심게 하고 다른 작물을 심게 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이런 정책을 일본은 1970년대 71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주는 만큼 쌀 재배 면적도 줄여가지고 계속 맞춰 왔죠. 이렇게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가지고 가끔 실패할 때가 있죠.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죠? 이럴 때는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그래프의 높이만큼 일본 정부가 쌀을 구매하고 폐기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겠죠. 그러면서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렇게 재고가 엄청 늘어나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었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재고량이 한 200만 톤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쯤 왔을 때는 한 100만 톤 가까운 선에서 이렇게 재고량이 안정되기 시작했었죠. 일본 정부는 아마 이때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2011년 비축 방식을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많은 쌀을 구매를 하고 이게 2년마다 이렇게 선반 비축으로 말씀드렸죠. 하면서 폐기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 만약에 연간 50만 톤을 구매하고 2년 후에 3년 차에 폐기를 한다 치면은 매년 50만 톤의 쌀을 폐기하는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쌀은 계속 생산되는데 3년 차 되는 쌀을 가지고 만약 국내 시장에 내어놓으면은 쌀값이 그만큼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을 시장에다 못 내어놓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쌀을 폐기해야 됩니다. 50만 톤은 쌀을 폐기하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비축 방식을 바꿉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20만 톤만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만 톤을 비축하고 폐기되는 양은 매년 20만 톤으로 줄어드는 거죠. 50만 톤에서. 이렇게 바꾼 게 이제 2년 선반 비축에서 5년 회전 비축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막상 이렇게 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자 쌀값 폭등하는 이런 위험은 있었죠. 물론 일본 정부가 이것만 했다 하면은 만약 일본 정부가 2011년도에 비축 제도만 바꾸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은 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아도 되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쌀 수출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쌀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비쌌죠. 그렇게 비싼 쌀값에 일본이 쌀을 수출하겠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이죠. 뭐 사실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수출 정책으로 바꾼 이후에 2014년도에는 뭐 4,500톤 정도의 쌀 정도만 겨우 수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쌀 수출량을 늘려나갔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37,000톤까지 수출량이 늘어났고요. 2024년도에는 약 한 45,000톤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35만 톤까지 늘리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비싼 쌀을 일본은 어떻게 수출할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 외에다 쌀 가공품이라든가 사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용도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것, 이걸 이제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이 일식 땅이 있는 곳에서는 일본의 그 고시카리 계열의 품종들이 많이 수출된 거죠. 그게 이제 초밥 원료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35만 톤까지 늘어날 건가?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지금까지는 천천히 늘었는데 만약에 35만 톤까지 늘어나려면 굉장히 가파르게 수출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일본은 쌀을 이렇게 수출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쌀 수출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쌀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수출 단지를 전국에다 여러 곳에 만들었습니다. 이 주황색이 표시된 곳이 전부 이제 1000톤 이상 쌀을 수출할 수 있는 쌀 수출 단지입니다. 일본은 이런 대규모 쌀 수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쌀보다는 당연히 비싸겠지만은 가격을 뭐 절반 정도로 낮춘다 하면은 수출할 수 있는 시장,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더 커지는 거죠. 이 그래프는 경작 규모에 따라 가지고 쌀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1헥타르 미만입니다. 1헥타르 미만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1헥타르 미만일 경우에는 약 2만 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500평, 0.5헥타르 미만일 때는 약 2만 5천 엔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데 10헥타르쯤 가게 되면은 생산비가 12,000엔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쌀 생산 규모를 늘리면은, 경작 규모를 늘리면은 생산비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수출 단지에서는 뭐 대규모 쌀 수출 단지를 만들 경우에는 쌀 생산비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쌀보다는 가격이 높겠지만은 가격차가 줄어들면은 이 고급 쌀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쌀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어쨌든 간에 시장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쌀 수출 직불제와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쌀 수출 단지로 지정되면은 헥타르당 약 40만 엔 정도를 지급합니다.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럴 경우 농가들로서는 충분히 쌀 수출 단지를 만들고 이제 수출에 도전해 볼 만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제 쌀 수출 단지를 지정받고 직불금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쌀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직불금을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했고 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수출용 쌀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었던 원인이 되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는 쌀이 정말 부족했으면은 쌀을 수출 못하게 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수출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본이 쌀 수출의 진심이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본의 쌀 수출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쌀 수출 정책은 쌀이 과잉일 때, 가격이 낮을 때 추진한 정책인데 지금은 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농가들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일본이 왜 이런 제도를 채택했냐면은 쌀 수출량이 늘어나면은 재고를 굳이 많이 쌓을 필요 없이 수출하는 양을 제한함으로 해가지고 국내 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출이라는 건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뭐 갑자기 수출을 중지해버리고 나면은 다음에 수출하기는 어려워지겠죠.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쌀 수출을 위해서 규모화 단지를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은 일본의 농경지 조건을 봤을 때 규모화 단지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쌀 수출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쌀 수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에 일본은 왜 쌀 비축 제도를 바꾸었을까? 왜 2년 선반 비축에서 5년 회전 비축으로 바꾸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한은 뭐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쌀 비축 제도를 바꿨을까? 이것은 제가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본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기 침체가 1990년대부터 일본이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줄어든 거죠. 한때는 뭐 34조 원 정도까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22조 원 정도로 농림수산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수출 정책을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본은 왜 쌀 수출 정책을 하고 있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국내 수요를 맞추는 것,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으면 쌀을 수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죠. 어차피 쌀은 남아돌잖아요. 노는 있으니까 과잉 생산을 통해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사례를 보면서 단순하게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 복잡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 산업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쌀 산업을 점진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정부 중심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일본과 한국은 꽤나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본과 한국 시스템 중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10년 후 한국의 쌀 산업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식량 안보와 식량 공급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